안녕하세요. 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시험 다들 보셨죠? 예. 강의만 수강하다가 시험이라는 모의고사라는 이런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겁니다. 내가 시험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막 당황스러웠어요. 다 정상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 시험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어렵다라고 느끼거나 혼란스럽다 느끼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니까 안심하시고 앞으로 시간, 수험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앞서서 5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시험의 1회 모의고사죠. 출제 의도는요, 여러분들의 기초와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요, 중간이에요. 딱 중간 정도 난이도인데 약간 좀 중간보단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느꼈을 겁니다.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 보이게 약간의 좀 페이크들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실 겁니다. 사료 자체는 대단히 평이한 사료들을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점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고 점수, 결과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점수는 연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다고 나 시험 잘 봤어 라고 우쭐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또 점수가 안 나왔다고 막 좀 힘들어하거나 막 고통스러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어요. 다만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 시험에서 60점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그동안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60점은 넘었다 그러면은 됐어요. 점수에 연연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시간 배분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사뿐 아니라 지금 1교시 과목으로 뭐 봤어요? 국어, 영어, 헌법 같이 봤죠? 이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실제 시험에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서, 어떤 과목을 먼저 풀고 어떤 과목을 나중에 풀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수험생 개개인별로 학습된 그 현실, 그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성향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3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3순환 수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1, 2순환이 좀 너무 부실하다라고 느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사는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대별로 또는 대단원별로 내가 지배 세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냐. 오늘 문제에서도 푸셨어요. 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 이런 지배 세력의 시대 또는 특징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또는 주요 사건들, 예컨대 고려가 어떻게 멸망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느냐, 또는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런 사실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3순환 수강하시면서 1, 2순환 부족한 거 같이 병행하는, 복습하는 걸 병행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모르겠어요. 머리가 그냥 멍해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면 3순환 패스하시고 1, 2순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대. 이렇게 5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 법원팀 동행 모의고사 1회 한국사 문제 25문제 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5문제 너무 많죠?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나머지 해설은 해설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밑줄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밑줄친 부분 보니까요. 군포 수입이 반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고맙게도 말이죠. 균역법이라는 단서가 앞에 있고 그 내용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뭘요?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줬지요.
균역법은 영조 시기 때 시행된 법이에요. 기존에 백성들에 대한 군포를 절반으로 감해줬었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보충 방안이 필요하겠죠. 절반으로 감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재정 문제, 재정 보충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이 균역법은 재정 보충책으로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토지세를 보충하게 되니 그것이 결장미고요. 그 다음에 부유층에게 군포를 또한 징수했었다. 더 징수하죠. 바로 그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포를 받았었던 선무군관포, 그리고 선세와 어염세와 같은 제도를 국가재정으로 끌어왔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재정 보충책이죠. 그런데 이 결작세 또는 결장미는요, 얼마를 걷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1결당 쌀 2두를 걷는 게 내용이었었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해요? 2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 2두가 틀리면 내용이 아니면은 뭐 12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주에게 1결당 미국 2두의 결장미를 징수하였다. 2두도 맞고 결장미도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를 보죠. 1번에 보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금난전권은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 권한이죠. 이 난전의 권한을 금하는 것을 난전을 금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폐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게 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유기전 제외인지 포함인지를 조심하셔야 되겠다. 어찌 되었건 1번은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신의 통공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2번. 곡물을 쌀포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자, 뭐라 그랬어요? 곡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군포잖아. 세금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죠. 뭐 토지세, 전세가 있고요. 특산물을 납부하는 공납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이 있는데 군역제, 이것이 군포징수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균역법이고요. 공납제, 요거를 개편한 게 바로 2번이고 요거는 뭡니까? 대동법이죠. 조선 후기에 개편된 공납제도의 개편이 대동법이고요. 그 다음에 군역, 군포 징수를 변화시킨 게 균역법이죠. 예, 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겁니다. 대동법은요, 현물징수에서 쌀포 동전과 같은 현금 납부로 조세의 급납화를 꾀했었던 제도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전세. 그럼 이거 전세네. 전세 납부한 거, 바꾼 거는 뭐예요? 요거는 영정법이잖아요. 인조 때 시행됐었던 영정법은 기존에 탄력적으로 징수하던 세종 때 연분구등법을 4두로 고정하게끔 하는 제도로 바꾼 조선 후기의 세제 개편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제시문에서 비판하는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뭐 굶어 죽을 자 말고 뭐 먹고 살 권리 찾자. 좀 먹고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거는 뭐 한국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패스하고 3번의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 유신이란 간판 걸고 국민 자유 박탈 마라. 아, 유신 체제 때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비판하는 체제다라고 하면은 유신 체제에 해당하죠. 유신 체제에 해당하는 내용. 유신헌법이 있는데 이 유신헌법의 개헌은요, 7차 개헌에 해당하고요. 1970년대 초에 박정희 정부가 영구 독재를 꾀했었던 헌법이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해졌다. 일단 대통령은요, 간선제, 국민 직선제로 하지 않죠. 어디서 뽑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게 되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의 간선제니까 3번에 있는 내용이 틀리죠. 3번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는 8차 개헌헌법 전두환 신군부가 제정했었던 헌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유신체제, 유신헌법으로 돌아가자면요. 대통령은요, 간선제고요.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한 이런 헌법. 그리고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이라는 초법적인 권한을 긴급조치권, 유신체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국회 해산권, 헌법 정지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 독재 헌법이구나. 또한 유신체제 때 4번처럼 국회를 장악할 수 있네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 확대, 유신헌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번은요. 초대 대통령의 한해 대통령의 중임제를 없앴다. 초대 대통령만 중임제 예외래.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자, 요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4.4.5입 개헌 헌법이죠. 두 번째 개헌이죠. 바로 195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이승만 정부가 행했었던 헌법, 반올림 논법으로 개헌을 했었던 그거죠. 이번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이게 뭔데?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죠. 그래서 이것도 8차 개헌 헌법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조선의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인물이 나왔는데 너무 고맙게도 말이죠. 또 기억에 이황, 니은의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써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지문을 따온 것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황과 이가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기억 두 번째 문장에 그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시켰대. 그럼 나눴다 그 얘기예요. 정신, 원리, 정신이라는 어떤 근본의 원리, 이것을 이라고 하고 물질이래요. 드러나는 현상이지요. 기예요. 이게 이와 기의 개념이잖아. 이원화시켰대요. 섞일 수 없다 이거야.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주리론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억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래요. 그래, 이라는 게 근본적인 어떤 원리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황이구나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니은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한대요. 이뿐만 아니라 기의 역할도 강조한대. 이와 기는 나누고 차별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성의 문제로 보는 거죠. 이는 통하는 특성, 기는 특수하게 국한된 특성. 그래서 이통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기의 역할, 드러나는 특성이에요. 현실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게 된 현실 개혁 정책에 영향을 끼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주기론의 한 모습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황과 이의를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1번 보니까 중앙 집권화 정책을 꾀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 자, 이황과 이의 정체가 뭐예요? 사림이에요. 사림이 주장했었던 건 뭔데요? 향촌의 자치예요. 향촌 자치와 중앙 집권은 대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앙 집권화 정책을 꾀했었던 세력은 사림이 비판하면서 이전의 조선 사회를 이끌었었던 바로 이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걔들 누구예요? 훈구파예요. 그래서 1번은 이황, 이 둘 다 아닙니다. 2번에 주자서 저료를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황의 대표 저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자서 저료와 그 다음에 성학 10도 10개의 도식으로 설명했었던 그 저서, 이렇게 이황의 저서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3번에 관념적 도덕 세계와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 관념적 도덕 세계와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대요. 관념적 도덕 세계니까 관념, 원리, 이네요. 경험적 현실 세계, 드러나는 현실이네요. 기네요. 그러면 이와 기를 동시에 주장했다, 중시했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예요. 그러면 니은 맞네요. 4번 동호문답 성학지교를 저술하였다. 동호문답과
성학지묘, 그리고 경몽요결 다 이의 저서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틀린 것은 따라서 1번 훈구파를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자, 근래 흉년이 들었대요. 또 삶이 어려운가 봐요. 뭐 맨날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딱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것. 제가 맨날 문제 설명하다 보면은 출제 포인트, 수험의 포인트 얘기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 때 강조해 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했었던 그 중요 개념들이에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직전이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직전법을 떠올려야지. 근데 직전법이 아니고 부득이 주지 않고 있대요. 그럼 이게 뭐야? 직전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뭘 보란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 보란 얘기죠. 조선시대 때 나왔었던 토지제도가 고려 말 때 등장하긴 했는데 과전법이 있어요.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만들어진 법으로 알려져 있죠. 자, 이거는 뭐였습니까? 전직과 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의 명목으로 관리들의 토지를 세습하도록 한 법이죠. 그러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바꾼 게 직전법이잖아요. 이 직전법이 뭐야? 전직 관리에 대한 토지 지급 중단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세습하는 것도 없애죠. 이 운영 방식을 바꿨었던 게 바로 관수관급제잖아요. 성종 때. 직전법의 시행이 세조 때, 그리고 이 운영 방식을 바꿨었던 관수관급제가 성종 때였었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직전법 폐지됐었던 게 조선 중기 명종 시기 때 해당하죠. 자, 그러면 당시는 언제냐? 바로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 조선 중기에 해당해요.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게 되었다. 수신전과 휴량전은요, 이미 직전법 시행으로 폐지됐어요. 근데 지금 직전법 폐지된 이후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1번은 과전법이 시행되는 고려 말에서 세조 때까지에 해당합니다. 답이 될 수가 없죠. 2번 지주 전호제 확산, 농장 확대. 직전법의 시행으로 전직 관리에 대한 지급 중단, 수신전과 휴량전으로 세습도 안 돼. 그러니까 관리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것이. 야, 그러면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좀 땡겨 두던지 아니면은 부동산 재테크 같은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민들의 토지를 관리들이 하나둘씩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 관리는 땅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지주가 되네요. 농민들은 토지를 서서히 잃어가겠네.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장농, 즉 전호가 되겠네요. 지주 전호제 확산, 그리고 관리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농장을 이제 경영하게 되겠죠. 이러한 모습이 직전법 시행 이후에 서서히 확대된 모습으로 조선 중기 이후 확대된 지주 전호제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3번 경기파련의 토지를 녹봉 대신에 나누어 주었다. 요 얘기는 어디서 등장하냐? 고려시대 토지에서 등장해요. 고려시대 녹과전이라는 토지, 이 토지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게 고려 후기에 나온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4번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분급했다. 이게 뭐지? 자, 시지에서 일단 X 해야지. 전지와 시지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전시과예요. 전시과는 고려시대 토지제도잖아.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현직 관리에게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시정, 개정, 경정 중에서 뭐예요? 경정전시과. 고려시대 문종 시기에 해당하죠. 그 이후에 해당하죠. 자, 근데 지금 이거는 조선시대 토지제도 얘기잖아. 4번도 얼척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문서의 일부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일본 놈들 얘기 나왔어요. 대한제국이 나왔어요. 근데 어떡한데? 일본이 새끼들이 말이지 통감을 둔대요. 아, 진짜. 이 통감이 뭐 하나 봤더니 외교에 관한 사항이래요. 자, 그러면 통감을 두되, 그러면 통감
흥분했어. 예, 통감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고 강탈되는 거예요. 예, 통감부 설치와 외교권 강탈. 이게 뭔데? 아우, 제가 좀 흥분했어요. 예, 열받죠? 그지?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은 통감부 설치, 이 통감,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이 되겠죠. 그리고 외교권이 강탈됐었던 국권 피탈 조약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을사조약의 내용을 골라라 또는 그와 관련된 현상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에요. 보기를 보자. 1번.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했다. 대한제국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었어요? 예. 러일 전쟁 발발 직전에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였었죠. 그런데 이 직전에 대한제국, 당시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해서 우리는 무관해라고 했었는데 전쟁 중에 일본이 이 새끼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본이 군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 대한제국의 군용지를 쓰겠다. 그러면은 중립이 아닌 거잖아요. 자, 이 지금 내용이 뭐예요? 한일 의정서죠. 국권피탈 조약 중에 을사조약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황현이 절명식을 남기고 자결했어요. 황현이 자결했었던 거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었던 바로 경술국치, 즉 한일 병합조약에 해당하는 그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로 자결했었던 사람은 따로 있죠. 바로 민영환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대한제국 내 외국 공사관이 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왜? 우리에게 외교권이 표면적으로 상실됐으니까 외국인들은 다른 국가들은 대한제국 상대하려면은 일본 가서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이 철수하고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외교권 강탈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대한제국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 통감 나온다고 막 그래 통감부나 외웠어 이렇게 가면은 곤란한 거지. 통감부를 두고 통감이 외교권 행사만 하는 게 을사조약이고요. 통감이 시정 개선이잖아요. 시정 개선은 국내의 통치 권한 행정권이에요. 이런 건 뭐예요? 바로 한일 신협약이잖아요. 차관 정치를 명시했었던 신협약이다. 예, 그래서 일제 국권 피탈 조약 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을사조약은 3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래요. 시기 구분하는 거. 예. 한국사는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 어느 시기인지를 항상 파악해야 돼. 예. 이렇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시기를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료를 보고서 이게 언젠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자, 농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촌 경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쭉 보니까 뭐 농사 잘 지으면은 돈 좀 된대요. 맨 끝에도 야, 돈 된대요. 그래? 담배가 있죠. 담배가 있네요. 담배. 조선 후기에 들어왔던 외래작물이에요. 자, 조선 후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익이 된대요. 팔아먹을 수 있대요. 아, 상품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구마도 조선 후기에 들어왔었던 외래작물. 또 뭐 있어요? 고추가 있죠. 이런 외래작물들. 자, 그리고 출처 보니까 경세유표네요.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정약용의 저서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디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선 후기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다른 시기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씨앗을 일항에 파종하는 농법. 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조선 후기에서 본 것 같아.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자,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또 이거예요. 일항인지 고랑인지. 일항에 파종하는 농법은 이건 뭐야? 농종법이잖아요. 근데 고랑에 파종하는 농법이 바로 견종법이고 이게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농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양법, 즉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조선 후기의 농법의 변화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문장의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2번, 시전과 관영상점이 설치. 자, 관영상점 설치되었다라는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고려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관영상점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지주와 전호 간에, 일단 지주 전호제 얘기가 나오니까 조선 후기에 매칭될 수 있어요. 지주 전호제가 확산된 이후니까요. 정률 지대 방식의 계약이래요. 정률, 비율을 정해놨대요. 참 조심해야 되죠. 지대 방식의 변화가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대 방식의 변화는 조선 후기 때 뭐였냐면요. 도조법이었거든요. 도조법은 지대 방식에서 뭘 정해놓은 거야? 정해놨어요. 뭘요? 액수를 정해놨죠. 소작농이 일정 부분의 생산량의 액수, 정해진 액수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가 다 먹는 거지. 그지? 이게 뭐야? 토조법이잖아요. 근데 정률지대 방식은 기존 방식이잖아요. 이건 타조법 또는 병작반수제로 봤었죠? 예. 그래서 요것도 틀렸다 이것이. 4번. 농민의 자유로운 영농이 가능해졌다. 자, 맞죠, 일단? 농민의 자유로운 영농이래요. 왜? 이거 도조법으로 이해했죠. 일정 액수만 내면은 나머지 다 먹으니까 마음대로 농사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부 지주는 직접 경영한대. 지주가 농민들이 생산량의 그 일부 액수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 먹는 거, 야, 이거 배 아프다. 그러면은 나는 말이지, 농민들의 내 소작 주지 않고 내 노비를 가지고서 경작하겠다. 머슴을 가지고 직접 경작해서 그 양을 다 독점하겠다라는 이런 스크루지 같은 지주들도 등장을 한단 말이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이 책이 쓰여질 무렵의 시대 상황이래요. 이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시대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책 밑줄이 여기 있네요. 자, 근데 보니까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대요. 그래? 상권은 중국이고 하권은 우리나라에. 끝에 보니까 단군조선에서 단군, 고조선 얘기가 언급이 됐어요. 발해도 서술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냐. 바로 이승휴의 제왕운기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왕운기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대등하게 서술하여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었고, 단군 얘기가 있네요. 단군이 나와 있는 고조선 단군 신화가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유사로 알려져 있죠. 삼국유사 단군 있고요. 제왕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 삼국유사에서는 발해를 언급하지 않는데 제왕운기는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바라본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는 언제냐? 바로 제왕운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쓰여진 시기 바로 언제예요? 고려말 원간섭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원간섭기에 해당하는 시대 내용을 골라라라는 겁니다. 1번 문벌귀족 땡. 문벌귀족은 고려 중기에 해당하죠. 원간섭기 때 지배세력이다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권문세족이 당시의 지배세력이죠. 친원파. 2번 전국 각지의 하층민의 신분해방운동. 하층민의 신분해방운동이라고 나오면 하층민, 하극상의 시대, 무신집권기. 이 시기 때 뭐 있었어요? 만적의 난, 신분해방, 노비해방을 주장했었던 만적의 난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무신집권기 고려 후기 틀렸습니다. 3번 원의 일본 원정에 고려가 군대 물자를 제공하였다. 원이 고려 원간섭기로 간접 지배하고 일본까지 정벌하려고 했었어요. 동쪽의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정동행성을 설치했었던 시기죠. 예. 원간섭기 때 내정간섭기구로 남게 되는 정동행성.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여진족이 금을 세웠대요. 예. 금이 고려의 군신관계 요구했었네. 이것을 수락했었던 사람이 누구야? 이자겸이잖아요.
이자겸의 난에서 등장하는 그 이자겸. 이자겸은 문벌 귀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역시 고려 중기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된 시기, 의 왕의 정책. 자,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왕은 누구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12번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6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뭐다 이거야? 조선이다 이거야. 범위를 좁히는 거야. 의정부 6조 할 때 그 6조. 근데 보니까 6조에서 의정부의 품위 한대요. 6조에서 의정부,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는 가부를 의논한 다음에 임금에게 아뢰인데요. 요거를 도식화시키면 이런 거죠.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는 조선시대 때 최고 권력기구로서 국정을 논하는 기구죠. 그 다음에 6조, 집행하는 기구죠. 자, 이 6조가 의정부에게, 의정부가 왕에게, 왕은 의정부에게, 의정부는 6조에게. 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의정부가 실질적인 가부 서사를 결정하네요.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보니까 뒤에 내용은 보니까 6조에서 하여금 임금에게 직접 아래서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대요. 예. 그러면은 의정부 서사로서 신권을 강조하는데 6조에서 왕에게 직접 아뢰는 것들도 일부는 있구나. 그러면은 왕권도 일부 중시 여기는구나. 신권과 왕권을 아울러 강조했었던 의정부 서사제, 이는 바로 언제예요? 세종 시기 때 행해졌었던 정책이죠.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사료를 보고 의정부 서사제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세종 시기구나라고 끄집어내셔야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세종을 고르면 돼요. 1번 보겠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시작인지 완성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어찌됐건 여기는 세종이 없네요. 1번은 세조입니다. 2번. 사병을 혁파했다. 이는 태종 시기 때의 정책. 태종 때는 6조 직계제죠. 3번. 집현전을 설치하여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집현전의 설치면은 세종인데 계승해서 홍문관을 설치했대요. 이 홍문관의 설치는 성종이죠. 4번 한양기준 역법서 칠정산을 편찬했다. 우리나라 기준의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의 편찬. 이게 세종 때 편찬된 서적. 자, 세종 때 편찬된 서적들 몇 가지만 한번 언급해보고 넘어갈게요. 향약 집성방이 있네요. 의학서죠. 또 의학서, 백과사전으로서 의방유치 있습니다. 그리고 농서로서 농부들의 의견을 물었었던 농사직설이 또한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져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세종이다. 답은 4번.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미주신 가나 세력의 움직임이래요. 지금 보니까 향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네요. 그러면 신구 세력이 각각 있겠죠. 가에 보니까 기존의 향권을 장악했대요. 기존의 향권을 장악한 사족이네요. 그치? 이게 구 세력, 기존. 구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의 새로운 성장 계층이래요. 새로운 성장 계층. 새롭게 등장한 계층이래요. 새로운 세력, 신세력이네요. 신향이죠. 네. 이들 누구예요? 바로 부농들,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부농들. 이들이 이제 갈등을 벌이게 되니 그것이 바로 향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부농들, 신향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탁합니까? 관권과 결탁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관권과 결탁한다라고 하면은 수령이라든지 향리와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향은 지위가 상승하게 되고 구향 같은 경우에는 지위가 하락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조선 후기 향촌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가가요? 아니죠. 구향은 향촌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성주 또는 장군으로 불린다. 성주 장군이면은 군사권까지 갖고 있는 건데, 예. 조선시대 때 지방 세력은 군사권 없어요. 자, 2번의 내용은 신라 말에 등장했었던 호족이에요. 독자 수역이죠. 육두품과 결탁했었던 신라 말의 예, 지방 세력이다. 3번 경제력을 바탕으로 관권과 결탁하였다. 바로 신향에 해당하는 내용, 부농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정답. 4번 향리의 자제로서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향리 자제? 과거 시험? 얘들 뭐예요? 얘네들은 고려 후기에 등장했었던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고려 말 친원파 세력이었었던 권문세족에 대하여 비판했었던 그 대한 세력,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진사대부에 해당하는 내용. 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14개조 정강 공부했으면 이것만 보고서도 파악할 수 있죠. 14개조 정강이 뭔데요? 갑신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개화파들이 제기했었던 개혁 아니죠? 자, 1880년대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었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이들이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 이래서 일으켰었던 정변. 이게 갑신정변 쿠데타. 14개조 정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데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으로서 청에 대한 조공, 4대 관계를 청산하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귀국을 요청하기도 했었던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자, 또한 문벌폐지와 인민평등권의 제정 얘기가 있어요.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에서.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등장하는 게 제정 일원화가 있어요. 제정 일원화로서 호조로 제정을 일원화한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없애자, 해상공국, 규장각, 내시부 이런 것들 없애자라는 내용과 문벌폐지, 인민평등권의 제정. 자,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나머지를 보죠. 1번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토지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지 분배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 무조건 이거 동학 농민 운동이에요. 2번 모든 재정은 관할하는데 재정을 관할한다. 그럼 재정 일어난데 탁지하문이래요. 호조로 가야 되죠. 탁지하문 재정 일어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홍범 14조.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의 지침이 됐었던 홍범 14조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4번 중대범죄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 존중한다. 피고의 인권, 민권을 존중하네요. 자, 요거는 독립협회에서 제기됐었던 헌의 6조, 민권 보장을 촉구했었던 독립협회에서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대 개혁의 내용들을 비교하는 문제.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어느 시기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당시 상황. 자,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고구려가 만주, 한반도 북부. 그러면 이게 고구려네. 그리고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 일대니까 여기죠. 그리고 요게 신라. 자, 신라가 세력을 확대하는 시기인데 지금 보니 한강 유역, 요거 한강이죠.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했어요. 그러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도 먹고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했었구나. 한강 유역 전부 다 차지해서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시기는 6세기입니다. 어느 왕이죠? 진흥왕 시기예요. 6세기 진흥왕 시기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본래 진흥왕은요. 백제와 연합에 의해서 한강 유역을 각각 나누어 가졌었는데 진흥왕이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쳐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백제의 성왕이었었죠. 백제 성왕이 쳐들어왔었을 때 진흥왕이 성왕을 이제 전사시키게 되는 관산성 전투가 전개된 사실.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 예, 신라 전성기다. 자, 그 내용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신라 법흥왕은 5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복이다. 법흥왕이 아니죠, 일단. 그 다음에 순수비는 맞는데 5개가 아니에요. 진흥왕 시대 순수비는요, 북한산비, 창령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렇게 있죠. 5개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근데 단양적성비가 있어요. 이건 순수비가 아닙니다. 어찌됐건 1번은 정답이 아니죠. 2번, 신라는 수당 등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 신라가 직접 중국과 교류한다라는 사실은 이걸로 파악하는 거 뭐냐면은 중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지도상 왼쪽에 서쪽에 있죠. 중국 당시, 자, 지금 6세기인데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등장하는 국가들, 이게 바로 수와 당이에요. 그러면 중국 수당과 직접 교류. 왜? 한강 하류를 확보했으니까요. 그지? 그러니 진흥왕 이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신라는 백제 사이, 신라와 백제 사이에 나제 동맹이 맺어졌대. 왜 둘이 편을 먹었어? 고구려가 너무 세지니까. 이때 언제예요? 5세기죠. 누구? 장수왕. 그래서 나제 동맹을 맺었죠. 이때는 신라 눌지마리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지마리간 시기 때 백제와의 동맹관계를 혼인동맹으로 확대했었던 내용을 보셨을 거야. 4번, 이 시기 이후 백제는 한강유역 수복했다. 한강유역 원래 백제 땅이었었는데 고구려한테 뺏겼다가 다시 찾았었죠. 그런데 진흥왕 배신으로 다시 뺏겼었다. 그러면 이후가 아니죠. 이전이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상실하는구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말 2개의 정치 세력이래요. 자, 일단 고려말이라고 했어요. 2개의 정치 세력이다. 근데 고려말에 등장했었던 원간석기 때라고 한다면 누구냐면은 일단 권문세족이 있어요. 근데 권문세족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혁을 추구했었던 신진사대부가 있죠. 자, 그러면은 가와 나가 이 둘인가 한번 보자. 폐단을 비판하면서 사회개혁을 주장했대. 이들이. 그러면 이들은 권문세족 아니에요? 신진사대부예요. 근데 이성계의 권력 정권 장악과 세왕조 개창을 둘러싸고 가와 나로 분열됐대. 그러면 이들이 가와 나로 분열된 거야. 신진사대부가 분열된 거예요. 가는 개혁을 위해서 왕조를 바꾸려고 했대요. 그러면 왕조를 바꾸자, 왕시에서 이시로 바꾸자, 역성혁명을 강조했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 네, 정도전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나는 왕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을 하자,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가 대표적이죠. 이들이 갈등하다가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결탁한 조선 왕조의 개창으로 이어지겠네.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누군지 봤습니다. 가가 급진파, 나가 온건파예요. 자, 1번에 가는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하였다. 무력 세력 또는 신흥 무인 세력. 예, 바로 이성계와 결탁했다. 예, 정도전과 이성계가 결탁한 조선의 건국.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나는 토지를 재분배하는 전제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예, 나는 온건파니까 소극적이죠. 가는 예, 급진파니까 적극적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가는 친명, 나는 친원적인. 신진사대부는 다 당시 친명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친원, 이 누구예요? 얘들이에요. 권문세족이 친원파가 주류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둘 다, 요건 맞죠? 둘 다 친명적 태도입니다. 4번에 가와 나는 대부분 과거를 통해 진출한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이었었다. 예,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 향리 또는 향리 자제들이란 얘기고, 요거는 신진사대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가와 나는 다 신진사대부. 따라서 3번 맞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현대사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예요. 가나 다라가 있습니다. 현대사의 사건들이에요. 가를 보겠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건 뭐예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박정희가 주도했었던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만들었었던 기구입니다. 예,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기구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기구고요. 요 사이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이게 5차 개헌 헌법으로 알려져 있죠. 요렇게 이어지는 거고 박정희가 대통령의 60년대 전반부에 취임하게 될 거예요. 나에 보니까 향토 예비군의 창설이다.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 때의 대표적인 반공 정책이에요. 북한 나쁘다라는 반공 정책. 이 정책이 시행된 계기를 인과관계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요. 박정희 정부 3공화국 1960년대 북한이 무장공비를 파견했었어요. 청와대를 습격했었네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공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구나. 자, 그리고 박정희는 어떻게 하냐? 그래, 반공 정책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해먹어야겠다. 라는 명분으로 삼기도 했다. 그래서 이게 삼선 개헌, 6차 개헌 반응이다. 예. 인과관계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유신체제로 넘어가는 거죠. 대통령 영구 집권해야겠다 라고 넘어가는 것이고 다의 YH 무역 사건은 유신체제 때 벌어졌었던 말기 때 벌어졌었던 사건이죠. 예, YH 무역 사건 그리고 뭐로 이어져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박정희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술 먹다가 결국에는 서거하게 되는구나. 11.6 사태로 이어졌었던 박정희 정권의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 라, 파 2번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24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여기에 전봉준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다?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말씀드렸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 계기였었던 고부밀란이 있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이에 대한 반발. 그리고 고부밀란이 본격적인 봉기로 이어지게 된 계기가 고부밀란 수습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었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봉기로 이어지죠. 백산에서 집결해서 이제 어디 전주성까지 점령했었던 그 내용이다. 그런데 전주 화약을 통해서 정부와 화해를 했었는데 2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왜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논산에 집결했었던 2차 봉기로 이어졌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전봉준이 나오고 고부 농민들이 봉기했었대요. 그러면 이건 뭐다? 고부밀란이에요. 기억이 있고요. 자, 기억 다음에 보니까 동학농민군이 백산으로 이동했대요. 백산으로 이동했다. 백산에 집결했었던 거는 1차 봉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억에 있겠네요. 보기를 보자. 정부가 일본에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다.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을 탄압하니 백산에서 봉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겠지. 2번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거는 2차 봉기의 끝이에요. 예, 동학농민운동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본 보기 박스 이후입니다. 3번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했대. 전주 화약이네요. 요거는 1차 봉기의 끝이에요. 예. 그래서 3번은 마찬가지로 박스 이후입니다. 4번 전봉준의 남접부대와 손병희의 북접부대가 논산에서 합류했다. 남북접이 논산에서 합류했대요. 요거는 2차 봉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2차 봉기로 요렇게 4번으로 이어진 다음에 예. 2번으로 넘어가서 끝난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파악을 해 보셨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